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아니다. 정부 결론이 나와서입니다. 공급망 이슈가 커지기 전인 2020년에도 중고차 거래 규모는 연간 250만 대,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개방은 대선 공약이 될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죠. 완성차 업체들은 벌써 시동 걸고 출격 대기 중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은 강화될 텐데 기존 업체들 생존 전략 찾기도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알아보고요. 미국이 금리 올린 뒤에 앞으로 연내에 6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연임이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은 했는데 서방의 금융 제재로 앞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000달러로 제한한 국내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40여 년 만인데 다만 면세 한도까지 같이 폐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해드릴게요. 증시 시간에는 국내외 증시 전망해볼 텐데 간밤 뉴욕 증시는 또 괜찮았습니다. 불타는 경제, 오늘은 햄버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신사업에 나서는 햄버거 업계, 햄버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의 임규훈 기자에게 들어보고요. 경제탐사, 국내에서 OTT 시장 코로나 이후에 잘 나간다는 소식은 몇 번 전해드렸는데 토종 OTT들의 반격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떤 것들 가지고 반격에 나선다는 얘기일까요? 김영대 평론가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우리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다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어제 열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계속될 경우에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또 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포함해서 특례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요.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이런 희귀가스들 이걸 공수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왔죠. 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가스들인데요. 품목별로 많게는 30에서 50%까지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품목들에 대해서 다음 달 중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양에 대해서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또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25만 톤까지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명태도 수급 차질이 생기면 정부 비축분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습니다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경제 전망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을 했군요. 네,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에서 2.8%로 좀 낮춰 잡았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4.3%로 대폭 올렸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긴축을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다는 점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연준이 남아있는 금리 결정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될 것 같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공개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의 4년 임기 연임 인준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 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의사의 인준안도 통과가 됐고요.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가 누가 될 거냐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더군요. 자, 국가부도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러시아. 국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버려 협박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 수요일이 러시아가 국채 2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만기일이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1억 1,700만 달러를 갚아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걸 갚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러시아 정부는 이자를 우리는 달러로 보냈다. 그런데 금융 제재 때문에 미국 은행에서 지급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공을 미국으로 넘겼습니다. 이 간밤에 일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전달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초 미국 금융사와 러시아 정부 간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나중에 채권이자 수치는 예외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채권이자 지급을 금지하진 않았다고 재무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우리를 빼버리면 채권 이자 받을 사람들 못 갚는 수가 있어. 러시아의 입장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만에 하나 러시아가 정말로 이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IMF를 포함해서 외신들의 분석은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 중에 러시아 국채 비중이 좀 별로 안 많은 데다가 많은 투자자가 이미 러시아 채권은 상각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 정부가 미 재무부의 그 예외 조건을 활용해서 외화 표시 국채를 상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가 이번 달 말, 다음 달 또 이렇게 또 수조 원 규모의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디폴트 선언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우리 면세점에서 해외 출국할 때 한 번씩 들리시는데 물론 뭐 해외여행이 아주 드문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는 한도 제한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나 보네요. 네, 5,000달러로 정해져 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 관세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부터 5,000달러까지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제도를 신설한 1979년 이후에 43년 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축된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 이런 목적인데요. 다만 구매 한도만 폐지되고 면세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다 면세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술,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 술 1병, 또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다른 나라들도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에서 600달러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한도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 한도까지 늘려야 소빅 진작 효과가 좀 있을 텐데 아쉽다는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임현우 기자님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가끔 놀러와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한
우리 증시 가기 전에 1호 구하나님 응원 한번 해드리고 갈까요? 내 고향이 봄에는 산불, 여름엔 폭우, 가을엔 태풍, 겨울엔 폭설로 몸살을 앓습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어디실까요? 울진일까요? 저도 아주 친한 친구 고향이 울진인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괜찮았죠? 이건 또 왜 그래요? 네, 거의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었던 악재들, 어떻게 보면 족쇄와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조금 풀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소식이 오보로 판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다시 한번 3월 FOMC가 끝난 다음에 안도감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고, 또 산업 생산, 미국의 고용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한때 우려하고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다우, S&P, 나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각국이 순차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세 금리 인상기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을 보면은 역시나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올해 연준이 됐던 한국은행이 됐던 다른 중앙은행이 됐던 간에 이들의 정책 주안점은 완전 고용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안정, 장바구니 물가 진정에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둘러싼 투자자들 혹은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과 중앙은행과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놓고 중앙은행이 그 시장과의 간극, 인식 차이를 얼마나 좁혀 나가면서 긴축 정책을 단행하는지가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상 금리를 인하할 때보다 인상할 때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더욱 신경 쓰는 만큼 앞으로 이 다른 중앙은행들, 연준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도 향후 금리 인상 과정에 있어서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증시 혹은 다른 금융시장에 줄 수 있는 쇼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건 그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네. 어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어린이 대피 시설에까지 폭격을 퍼부어서 전 세계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증권가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유의미한 진전 혹은 유의미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극단적인 시나리오, 푸틴이 핵발사 버튼을 누르거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사태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협상은 이제 외교부 장관급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터키의 주도하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쟁 리스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불가능한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상황 전개의 추이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변화를 봤을 때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상수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수라는 이름의 상수다.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0.1%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 2거래일 동안의 단기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업종 단으로 보면은 오늘의 에너지랑 철강 관련된 업종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간밤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8%대 급 반등한 효과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는 그 전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오른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재고가 적어졌다라는 거고 그 재고가 적어진 이유는 러시아산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재고 감소 요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우려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원유를 가지고 거래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네.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의 포지션 청산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증시 자체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원유 시장에서도 어제 그러한 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름값 증시 일희일비하는 장세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0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이었던 러시아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에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열면서 3만 8천 명이 이거 한번 먹어보자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압구정동에 그 노란 아저씨 햄버거가 문을 열었을 때 줄 서서 사 먹었던 그 기억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식품 프랜차이즈가 그 전 세계에 진출을 했지만 이른바 자본주의의 맛이다 했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에는 자본주의보다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가서 시장의 문을 연다 이런 속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햄버거 업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머니투데이 방송의 임규훈 기자가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 기자입니다. 그래요. 임 기자님, 최근에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른바 빌런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햄버거 세트 하나가 러시아에서 46만 원에 팔린다? 이게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네, 판매 물품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마 안 팔렸을 거예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 그만큼 러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게 그만큼 큰 이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9일 러시아 전역 약 850개 매장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내린 건 전 세계 네티즌들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업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소비자들은 마지막 햄버거를 구하기 위해서 매장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주요 매장의 경우 대기 행렬이 수백 미터에 달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멀쩡히 할 수 있는 가게를 지금 러시아의 오판 때문에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햄버거라는 음식.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입장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만 한때 우리가 정크푸드다 해서 좀 기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햄버거가 굉장히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빵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들어갈 것은 사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최근에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예전에 인기 있었던 햄버거 업체들 수익성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햄버거 업체들의 수익이 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 시장에 주목한 경쟁자들이 지금 다수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데다가 물류비나 원자재값 같은 가격 인상 요인들이 더욱 늘어난 탓인데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재료를 더 저렴한 것으로 바꾸는 원가 절감 조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맥도날드는 2020년 매출이 7,910억 원으로 약 9%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걸 보면은 484억 원 손실을 봐서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더 손실을 봤어요. 제품을 더 많이 팔긴 했지만 판 보람이 그다지 없다는 얘기죠. 버거킹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었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버거킹이 M&A 매물로 나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거킹이 M&A 매물로 나왔다.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식품업계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햄버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재택하거나 혹은 자가격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예 밖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한 끼를 좀 외식 느낌을 느끼면서 가성비 좋은 한 끼를 먹고 싶다 할 때 햄버거를 택하는 MZ세대가 참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이 햄버거 세트 메뉴 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양상추 부족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패스트푸드점 들르실 때 한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서 양상추 수확량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줄었었죠. 그래서 한창 비쌀 때는 가격이 열흘 만에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하면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상 운송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감자 수급의 차질이 좀 빚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잘하게는 소시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원자재 수급 이슈가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자튀김 빼고 주는 세트 이런 거 아마 구입해 보셨을 텐데, 그 감자튀김을 만들 수 있는 감자는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참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파인다이닝,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잘 갖춰진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햄버거가 되게 비싸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영국 출신의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가 올해 초 잠실에 버거 레스토랑 고든 램지 버거를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는 게 특징인데요. 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그만큼 먹었을 때 만족감도 큰 버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을 보면은 햄버거 치고 너무 비싼 게 아니냐 하는 반응들이 사실 많았는데요. 또 막상 먹어보니까 제값을 하더라,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가게가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이게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그 잠실에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대체 이건 무슨 줄일까? 그 근처에 여러 가지 고가품 매장이 있어서 오픈런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가 봤더니 햄버거 가게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그런 줄이었거든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만 오픈 전부터 예약이 워낙 치열해서 웃돈 거래까지 이루어진다? 웃돈 주고 뭘 사는 거죠? 웃돈 주고 이제 예약권을 사는 거죠. 찾아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좀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던데요. 입장권에 그런 번호표 주잖아요. 예약하면. 네네. 그걸 사는 게 2만 원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름아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이제 프리오픈 기간을 진행하고 온라인 예약을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연 지 30분 만에 사실 모든 시간대가 마감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약권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일도 왕왕 있었는데요. 좀 비싸더라도 맛있는 버거를 먹고 싶다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네. 한번 먹어보셨어요, 실제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네. 한번 이제 저도 그래서 예약을 좀 알아보니까 이제 5월까지 전부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약이 5월까지 마감됐다고요? 네네. 햄버거 먹으러 가는 그 입장권 예약이?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또 평일 기준으로는 당일이나 다음 날 이런 근처 날짜는 또 가능한 시간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잠실 가실 일이 있으면은 취소표를 기대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온도차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심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햄버거 먹으러 내가 이 취소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고 쉑쉑이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긴 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햄버거 업계에서 스마트 무인 매장을 만들 만큼 또 시장을 넓혀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차별성을 좀 얻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는 건데 롯데 GRS는 이제 지난 22일 롯데리아 무인 매장 L7 홍대점을 개점했습니다. 이 매장은 손님이 이제 방문을 해서 주문하고 물건을 픽업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점원이 관여하지 않는 비대면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매장은 해당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두고 그리고 의류나 뭐 가방에 달 수 있는 굿즈 같은 굿즈 판매대도 마련하면서 이 방문 동기를 많이 유발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인 매장들도 그렇지만 아직 완전 무인화 단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재고 같은 것도 꾸준히 채워 넣어야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하다 보면 자잘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무인 매장들은 대부분 상주하는 그런 CS팀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도해보는 단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서비스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무인이라고 정말 사람이 없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빼고 셀프 주유소도 사실 넣어주시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한정 메뉴만 파는 그런 햄버거 체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이 그렇습니까? 네, 아까 얘기해주신 쉐이크쉑이 제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쉐이크쉑이 원어 발음인가요? 그렇군요. 네. 네, 각 매장마다 다른 한정판 시그니처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안점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호두 과자가 사실 제일 유명하잖아요,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호두 과자에서 영감받은 아이스크림 메뉴를 출시하기도 하는 등 그런 각 매장을 갔을 때 그런 한정판 메뉴를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겠네요. 여기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인스타그래머블한 그 인증이 가능한 햄버거를 판다는 건데 한때 우리 또 SNS에서 사람 얼굴만한 햄버거 그 강원도 쪽에서 판매하는 그런 게 되게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중요한 건 맛일 텐데 앞서서 말씀하신 고급화 햄버거들, 특색 있는 햄버거들이 있다면 또 다른 쪽에는 우리께 가성비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런 햄버거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신세계푸드에서 만든 노브랜드 버거인데요. 다른 햄버거들이 맛이랑 그런 걸 강조할 때 굉장히 특이하게 가성비를 강조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매출 보고서를 보면 신세계푸드 누적 매출이 거의 1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7% 정도 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노브랜드 버거의 선전이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가 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호응을 얻자 신세계푸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노브랜드 버거가 2019년 8월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매장이 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는 2022년이 되기 전까지 매장을 170개로 늘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매장 수가 딱 170개로 기대치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노브랜드 햄버거가 지금 가성비로 지금 100호점까지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햄버거가 싸서 그래요? 아니면 같은 값에 되게 큰 걸 주는 거예요? 싼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 메뉴가 거의 한 5,000원, 6,000원 수준인데 또 맛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 맛도 챙겼는데 이제 가격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세트 메뉴 5,000원, 6,000원. 맞습니다. 세트 메뉴 5,000원, 6,000원을 우리가 가성비로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게 고물가를 반영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지난해 말에 국내에서 저는 요 뉴스도 재밌었는데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햄버거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식이면 밥, 국찌개, 김치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하는 곳인데 어떤 햄버거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 샤브샤브로 유명한 최선당이 수제버거 브랜드를 새로 론칭해서 버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장점은 야채와 고기를 다루는 콜드체인이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문량을 당일 조리해서 당일에 판매하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
우리는 콜드 체인을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신선한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신선함을 강조한 셈이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한식 프랜차이즈들이 뛰어들 정도로 버거 시장이 유망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신기한 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햄버거 시장이 완전히 양분화돼서 커져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햄버거 사업이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강자였던 기존 프랜차이즈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햄버거가 사실 비싸지 않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 시기가 올 때마다 가격 인상 대신 이제 원가 절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음식 맛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기존 프랜차이즈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들의 제품 수요가 꾸준히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문화가 일상화된 것도 이제 이유로 꼽히는데요. 보통 요즘 배달료가 거의 3,000원에서 많게는 거의 5,000원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음식 가격에는 좀 관대해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싸다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은 10,000원 정도면 먹을만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제품의 맛이나 품질을 신경 쓴 제품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가능성을 본 기업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가성비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그 제품을 보니까 기존 업체들은 몇천 원씩 했던 정말 큰 사이즈의 햄버거가 3,000원 미만에 팔린다든지 아니면 초 빅사이즈 세트 우리 이태원에서만 팔던 그런 세트가 여기에서는 한 5, 6천 원 정도 하니까 이런 걸 가성비라고들 받아들이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햄버거 시장이 점점 중간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품질을 강조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3,000원에서 5,000원대로 한 끼를 이제 먹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양분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외식업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햄버거 시장 우리가 미리 본다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될까요? 네, 우선 많은 신규 브랜드들이 진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고를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는 아까 품질이랑 가성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가의 프리미엄 버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꾸준히 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는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가심비 문화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를 필수로 비싸지만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강한 호응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도 예외가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심비의 시대가 도래했다. 가심비로 접근을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 저항이요. 앞서 말씀하신 그 고든 램지 버거 같은 거는 하나에 몇만 원짜리잖아요. 햄버거가. 이거보다 더 비싼 햄버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등장할 수도 있지만 고든 램지 버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현지 가격보다 좀 비싸게 이제 가격 정책을 비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 고든 램지 버거보다 비싼 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글쎄요. 어떤 시장이 형성될지 좀 지켜볼 텐데 지나치게 거품이 붙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임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상황도 말씀을 드리려니 마음이 좀 무거운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참 많습니다. 등교 풍경, 외식 문화,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십만 명, 이 숫자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고요. 마스크 꼭 써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OTT 얘기를 종종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전히 1등은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왓챠, 티빙, 웨이브 국내 OTT들도 반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OTT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파로서. 답을 주세요. 네, 우리가 쉑쉑이라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앞에는 이제 쉐이크, 아, 쟤는 쉐이크. 샥. 그래서 쉐이크 샥 맞습니다. 뭐라고요? 쉐이크 샥? 쉐이크, 약간 샥 비슷한 쉐이크 샥. 그래요. 그 재미교포 출신은 재미교포 아니에요? 김영대 평론가 쉐이크 샥이 맞다고 합니다. 쉐이크 샥. 그래요. 쉐이크 샥 버거 좀 미국에서 많이 드셨어요? 아니, 저 한 번인가 먹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 와서 먹어본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유행은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테나 샵이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햄버거는 집에서 먹는 햄버거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네, 왜냐면 거기는 그 우리도 요새 많이 그러지만 그 그릴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패티만 사다가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야말로 수제 버거죠. 맞아요.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쉑쉑버거 2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야 돼서요. 맞아요. 자, 이 와중에 햄버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건 역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OTT 이용자 늘어난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3년 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OTT의 이용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 저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영화나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그 유료 사용자가 46%.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59%. 네.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 이상이죠. 예, 2배 이상으로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단순히 이제 뭐 가입자나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청 시간 그리고 한 콘텐츠를 얼마나 여러 번 보느냐 이런 복수 이용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2018년 하반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대비하면 2배 가까이 성장했고 네, 2개 이상의 그리고 이제 이 OTT 서비스의 특징이 각각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개 이상,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지금 원래 한 7%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30% 가까이 로 이제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OTT 서비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이런 어떤 습관이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마침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특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대박 콘텐츠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낯선 테크놀로지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당연히 뭐 OTT 서비스 하나쯤은 2개 이상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좀 일상화됐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뭐 이 극장을 가거나 이런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이런 뭐 결과도 연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것들을 꺼려하면서 OTT의 그 성장세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소희 씨가 나오는 오리지널이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그렇죠. 네, 팔로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그래서 그동안 좀 바뀌었습니까? 점유율은 뭐 부동의 1위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순위가 있지만 순위 자체를 아주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왜냐하면 넷플릭스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사실은 이제 요거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2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는 좀 다른 성격의 OTT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우리가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 특화돼서 보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같은 거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 뮤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 서비스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가 자동으로 스킵이 됩니다. 광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이게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면서 멀티태스킹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롭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예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은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죠. 네, 시간을 초월하는 뭐 클래식 네. 컨텐츠도 있고 뭐 새로운 이터널스라든지 이런 거기 공주하고 영웅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코너가 있어요. 아이고 뭐 공주 코너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컨텐츠 OTT 서비스 중에 그렇게 브랜드를 예를 들면 마블, 스타워즈 이런 식으로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아마 OTT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료 이용률이 10% 이상을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건데 국내에도 토종 OTT들이 있잖아요.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생각보다 좀 고전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비자 만족도는 또 괜찮은 모양이죠. 네네. 이게 저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OTT의 활로는 결국 오리지널한 컨텐츠에 있을 것이고 그 오리지널한 컨텐츠의 성격은 우리가 이 넷플릭스와 돈 싸움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록버스터를 우리가 블록버스터로 맞받아칠 수 있을 것인가. 힘들죠. 예, 저는 네. 어렵다고 봤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뭐 국내 OTT 대표적인 게 티빙, 웨이브, 뭐 왓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모두 성장세예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티빙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제 티빙이 CJ ENM 계열이고 그리고 CJ 쪽의 컨텐츠 그다음에 JTBC의 컨텐츠들을 모두 다 지금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사실 모든 컨텐츠가 히트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OTT 서비스의 독특한 특징인데 가령 이 TV 같은 경우는 환승연애가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환승연애가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컨텐츠가 아니에요. 뭐 막 스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소소한 어떤 재미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컨텐츠의 진로 승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서 사실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 그 사이에 뭐 스우파 열풍이 있었죠. 스우파에 뭐 난리 났죠. 스우파는. 특별 영상 같은 것들을 네. 또 볼 수가 있다는 뭐 여고 추리반 같은 컨텐츠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국내 OTT도 사실 전략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의 킬러 컨텐츠가 이 서비스의 약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가 또 최근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10% 이상 돌파하면서 이제 5위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쿠팡 플레이도 사실은 몇 개의 컨텐츠가 있어요. 뭐 SNL 라이브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주현영 기자 이런 사람들이 주현영입니다. 네. 잘하시네. 네. 그 특히 그 대선 기간에 그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지금 국내 토종 OTT들의 반격의 어떤 실마리가 되고 있다. 여담인데 그걸 그렇게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 방송 기자들, 수습 기자들 보면은 그렇게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을 안 하는군요. 전혀 기자들은 아마 보고 내가 그렇게 웃겼구나. 내가 뉴스로 이렇게 빅재미를 드렸구나. 아마 반성하는 기자들 많았을 텐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네. 재미라는 요소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현영 기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다들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국내 OTT 업체들 올해 출격 대기 중인 작품들 어떤 거 있나요? 뭐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웨이브도 뭐 2025년까지 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포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뭐 트레이서, 뭐 약한 영웅 이런 작품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 파서블이라는 것이 그 미션 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속편이죠. 미션 2 파서블이 나온다고 하고요. 왓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뭐랄까요? 기존의 영화 라이브러리 자체가 굉장히 빼어나죠. 그래서 왓챠가 이제 그런 것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한화 이글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능 조인 마이 테이블 노키드존이 아니라 노키드존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출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최종병기 앨리스 뭐 이런 드라마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 제가 아마 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OTT 업체들의 경쟁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좋은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지금 오늘 타이틀이 왕좌를 넘보는 토종 OTT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좌가 없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넷플릭스라는 그 큰 뭐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거대 공룡 기업들과의 지금 경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보통 케이블 TV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면요, 그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수익을 이렇게 회수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망에 투자를 해요. 그럼 망에 투자를 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어가면서 이제 컨텐츠로서 조금씩 그 투자를 회수하는 식의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OTT 시장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뭐냐면 이 OTT 서비스는 특징이 뭐예요? 오늘 봤다가도 내일 해지할 수 있어요. 그쵸. 이번 달까지만 보고 다음 달부터는 그 자동 결제를 취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소비자가 내 소비자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집토끼인지 알 수가 없군요. 충성도 자체가 없습니다. 충성도는 오로지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에 대한 약간 어떤 미약한 어떤 그 충성심 같은 게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우리는 이게 적정한 투자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킬러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과다 경쟁, 과출혈,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까지 투자했을 때 그만큼 수익 소득이 소득 보장이 될 것이냐. 보장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윈윈 게임이 될지 루즈 게임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뭔가를 새롭게 내놓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당분간 소비자들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OTT가 누가 될 거냐 이건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OTT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칸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 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코리아 포커스라는 일종의 이제 비경쟁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티빙에서 만들었던 술꾼 도시 여자들, 뭐 술도녀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괴이, 그다음에 왓챠에서 만든 조조소라는 이 컨텐츠들이 초청이 됐는데 이렇게 이 페스티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한국 작품들 특히 그 중에서도 OTT가 만든 작품들이 초청된 건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이거 그 굉장히 인기 많아서 파생된 그 스핀오프 작품이라고 하나요? 관련된 산꾼 도시 여자들 이런 그 예능까지 그렇습니까?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이 말 그대로 술을 좋아하는 세 여자의 이야기인데 여기 출연했던 이선빈 씨, 한선아 씨, 정은지 씨의 네.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티빙에서 4월에 공개하는 작품 괴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 저주받은 불상으로 인해서 그 한 마을에서 뭐 괴이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룬 뭐 일종의 그 뭐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요. 어떤 작품들이 계속 출격 대기하고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게 되는데 국내 OTT도 결국은 당분간은 투자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이 출혈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몇 년째 과연 이런 해외 OTT들의 잠식 속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내 OTT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맞아요. 지금 네. 유럽 미주권을 합쳐서 OTT 서비스가 뭐 열 몇 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OTT만 20여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작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북유럽에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북유럽에서는 그 자체 콘텐츠가 거의 없어서 기차나 그 지하철 이 카메라를 그냥 진행 방향에 달아놓고 거기에서 노출되는 풍경만 24시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역동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OTT 업체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함께 시장을 넓혀간다. 이런 전략은 뭐 피해갈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OT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K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OTT 자체도 우리가 한류 소위 말해서 세계 속에 한국 OT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컨텐츠 고유의 컨텐츠를 통해서요. 뭐 이거는 이미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독점 컨텐츠를 갖고 있는 OTT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아컴 CBS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 업체들이 지금 오히려 TV인 것 같은 국내 OTT 업체에 지금 투자를 해서 뭐 합작을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기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정권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당선자이신 이제 윤석열 그 당선자가 그 선거 중에 또 이 OTT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OTT를 지금 관리하는 부서들이 네. 그런 업무들이 다양한 부서에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OTT 활성화 지원팀은 뭐 과기부에서 하고 뭐 방통위는 정책 협력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이 OTT 업체들 사이에서는 상대해야 될 기관도 너무 많고. 방송통신이 보통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방향, 통합하는 방향이 지금 당선자의 뭐 공약,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큰가요? 저는 사실 이 콘텐츠 자체의 성공이라든지 뭐 나아가서는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뭐 성공, 뭐 한국 콘텐츠의 뭐 주목받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자체가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문화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이야기인데 네. 늘 이야기되는 게 지원은 꾸준히 해줘야 되고 사실 그리고 돈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도 해줘야 되곤 하지만 그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문화가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늘 그거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략을 짜는 플레이어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이걸 정책을 기획하고 뭐 입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늦게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선도하고 뭔가 이끈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민하게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요. 장을 마련하고 장벽을 제거하고 IP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보신 분들 많구나. 0675님 산꾼 여자들이 되어 태백산 한라산 등산으로 시원한 자연을 보았고 멋진 여성들입니다 하셨는데 한선화 씨 산을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시크릿 때 활동할 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